예, 오늘 시간에는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글쓰기의 그 중요한 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입니다. 예. 자, 말은 거창한데요.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 근데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독자 지향의 시대지요. 우리가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 예전에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전문가들은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나?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서 이렇게 뭐 자료도 찾아보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글이 갖는 최종적인 의미는 독자에 의해서 완성된다. 다시 말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이미 완성된 글을 내놓는 순간 그 의미는 독자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론이죠. 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디까지나 의미의 그 최종적인 해석자는 저자도 아니고 바로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중심의 시대에 글쓰기 역시 그 독자를 중심에 놓고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독자를 중심에 놓고 글을 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그 존 트림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존 트림블이라는 사람. 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살아있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미권에서는 꽤 그게 이제 스테디셀러로 많이 나가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독자 중심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를 중심에 놓고 글을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객관성, 공감, 예의,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자,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갑자기 막 이상한 말들이 막 나왔어요. 글쓰기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 듯한.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을 참 잘 정리한 이론이다. 제가 이 트림블이라는 분의 그 글쓰기론을 다 읽어봤지만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객관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보통 저기 아마추어들은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글을 읽는 다른 제3자로서의 독자를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면 글로 풀 수 있을까?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보통 이제 자기 중심적인 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전정재 씨라고, 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독서 이론가이자 작문 이론가이시죠. 예, 그분께서는 그것을 내적 언어다. 아직까지도 내적 언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유아들이 구사하는 언어예요. 유아들은 앞뒤 맥락 없이 얘기하잖아요.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엄마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줘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아 중심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제3자는 알아듣거나 말거나 아예 그냥 관심도 없는 거죠.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자기중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글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가상의 독자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또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모 대학에서 사이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진로 독서, 그러니까 독서와 관련된 그런 사이버 강의였는데요. 진로 독서에서 그 공무원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공무원 네, 이제 잘 맞는 그런 그 성격 유형, 뭐 성격 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이고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무원들은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기보다는 조금 수능적이고 조직에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원이 하는 일이 요즘에 얼마나 뭐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막 이런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서 상당히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제가 공감을 못했던 거죠. 독자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독자가 공감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가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직접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실수했다 싶으면 바로 말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말을 그 자리에서 교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이라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독자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이거는 독자의 입장이 돼보는 거야. 독자 입장에서 내가 독자라면 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 잘난 척한다든지 또는 독자들은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자기가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뭐 자기 관점에서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정말 예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학생 앞에 앉혀놓고 뭐 알티세르가 어쩌고 뭐 저기 바디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는 그런 무례함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에 대한 그런 예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독자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객관성 그리고 공감 그리고 예의, 독자에 대한 예의죠. 예, 이런 것에 주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독자와 소통하는 글쓰기예요. 소통. 예. 자, 그러면 말은 쉬운데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글 쓸 때는 익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쓴단 말이죠. 그죠? 편지를 쓸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독자 중심의 글쓰기가 편지 글이잖아요. 독자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문안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그쵸? 예, 철저히 할머니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되고 또 뭐 스승님께 글을 쓴다면은 또 스승님 입장에서 독자로서의 스승님을 이제 고려한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보통의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독자를 중심에 놓고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객관성, 공감, 예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러한 독자 중심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독자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는 이제 자세의 문제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자세, 글 쓸 때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글쓰기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독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내가 재밌는 글을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재밌는 주제의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재밌어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제일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남자들이 그 군대 얘기하는 거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죠. 그리고 여자들이 뭐 옷잘 입는 법 그리고 화장법 뭐 이런 거 남자 독자들한테 정말 재미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관심을 끌만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이야깃거리를 찾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독자를 고려하고 독자를 배려하는 글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끌만한 이야깃거리를 이제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을 끌만한 이야깃거리라고는 했는데 사람 살아가는 그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3끼 먹지 뭐 6끼 먹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예, 다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끌만한 이야깃거리라고 해서 이게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그런 이야깃거리만 관심을 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이야기,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그런 일상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때, 충분히 독자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요,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 시간 강사를 하던 그 시절에 어느 대학에 갔는데, 그때 한참 막 벚꽃이 막 떨어지던 그런 그 벚꽃이 이제 눈발처럼 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교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청소하시는 그 아저씨께서 그 벚꽃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때니까 이제 막 그 벚꽃나무를 막 발로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너무 친구랑 이렇게 같이 가다가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께서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씩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어질 거 이제 간당간당한 거 한꺼번에 청소하려고 이렇게 툭툭 쳐서 한꺼번에 청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제 그러고 왔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좀 많이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글을 쓰지는 않았으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글을 썼다면 지극히 평범한 주제죠. 그죠? 평범한 주제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실용주의 대, 그죠? 실용주의 대 그 자연을 이제 그 즐길 권리, 그죠? 예. 그 두 입장 차이가 지금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색을 조금 해본다면, 나름대로 그것이 그 개인적인 그냥 하나의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우리가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어떻게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것이 좀 더 옳은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나타났다든지 막 무슨 삼각관계 이런 식으로 막 관심을 끌만한 그런 아주 조금 자극적인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독자가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처럼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 속에서 뭔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글이라면 충분히 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독자 중심의 글쓰기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독자 자신인데요. 독자 자신이 그러니까 글쓰기 자신, 글쓴이 자신인데요. 이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글 쓰는 사람이 독자와 어떻게 교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추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보다 강조점을 둔다면 보다 전문적인 그런 저자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독자와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독자가 자발적으로 내 글을 재밌어서, 그죠? 자발적으로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막 읽도록 하는 그런 글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탁월함이고 진정한 전문적인 그런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독자와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독자와 교감하는 방법, 따뜻한 인간과의 어떤 그 교류를 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타자 지향성입니다. 여러분 르로아라는 사람이 그 강연을 했었죠. 르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EBS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유튜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정한 행복은 나보다 큰 것, 세계라든지 사회라든지 우주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큰 것에 관심을 쏟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을 느낀다.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태성 목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교육받지 못한 그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악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이 맨발로 다니는 그 아이들의 발이 막 굉장히 막 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발본을 떠서 다 가죽신을 만들어서 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정말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나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나아지면 내 삶도 나아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독자 중심의 글쓰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뭐 이런 식의 글쓰기가 아니라 이러한 타자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그 글쓰기야말로 진정한 그 독자 중심의 글쓰기와 직결되는 그런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쳐쓰기. 그 독자를 고려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지니어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 토마스 울프가 그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 실화, 토마스 울프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그런 실화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영화를 막상 보고 나니까 토마스 울프가 주인공이 아니더구만요. 예, 토마스 울프가 아니라 토마스 울프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은 바로 그 편집자의 이야기였어요. 주인공은 바로 그 편집자였는데요. 그 진정한 지니어스는 편집자였는데, 토마스 울프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던, 지금까지도 이제 스테디셀러를 계속해서 책이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 1920년대, 30년대를 구가했던 그러한 작가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미국 전역의 모든 출판사에 글을 보냈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편집자, 실존 인물인데요. 그 편집자 이름이 그 퍼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편집자예요. 그 스트라이브너스라고 하는 당시 1929년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잘 나가는 그런 출판사의 편집장이었죠. 스크라이브너스라고 하는 이 편집자가 토마스 울프의 원고를 이제 우연히 받게 됐고, 그 글을 읽으면서 완전히 매료되죠. 완전히 매료돼서 그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토마스 울프와 더불어 공동 작업을 하는데, 공동 작업이 뭔가 하면은 토마스 울프는 그냥 글을 막 쓴 사람이야. 그냥 꼴리는 대로 막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고 매수가 막 엄청난 거죠.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원고가 막 몇 박스인 거예요. 책을 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책을 내요? 바로 이 편집자가 거기에서 토마스 울프의 그 단락이 거의 한 단락이 뭐 3-4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막 만연체 이런 거니까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좀 힘든,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글이었는데, 이 편집자는 이제 천재니까 그의 감수성을 알아보고 설득을 하죠. 토마스 울프한테 이 글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와라. 그러면 출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그 토마스 울프의 책은 바로 그 편집자의 손을 거쳐서 편집자가 다시 한번 손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제된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울프의 원고가 초고라면 바로 이 편집자에 의해서 출판된 거는 바로 편집자에 의해서 퇴고된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토마스 울프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집자는 독자들이 읽고 싶은 글로 토마스 울프의 그러한 천재적 감수성과 그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한 그만의 어떤 개성 있는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잘 정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콤비가 돼서 상당히 많은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남기게 됐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뭐 피트 제랄드라든지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또 해밍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 이 편집자가 키운 그런 작가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작가들은 다 철도 없고 약간 좀 광기가 막 많고 그리고 이런 그냥 막 쓰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쓰는 그런 그 약간 천재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로 이 편집자는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집자의 그러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로의 태고라고 하는 작업이 없었다면 아마 피츠제랄드도 토마스 울프도 해밍웨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 영화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독자 중심의 글쓰기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 그러니까 토마스 울프의 그 원래의 글, 그가 가져왔던 그 초고의 글들은 편집자의 눈에는 그가 천재이니까 알아볼 수 있었지만 일반 독자들은 정말 읽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글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독자를 생각해서 그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레포트나 쓰고 에세이나 쓰고 뭐 영화 본 거에 대해서 뭐 영화 리뷰 정도나 쓰고 뭐 이 정도 보고서 쓰고 이 정도에 그치려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 정도여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일로서의 글쓰기 그런 어떤 전문가다운 그런 글쓰기의 그 단계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독자를 지향한 독자를 중심에 둔 그러한 글쓰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독자가 그 원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자가 원하는 글쓰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자가 원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다 얘기를 했죠? 그죠? 예. 독자들은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감하고 싶어 해요. 글을 통해서 교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 저자의 어떤 이기심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저도요, 글을 읽다가 최근에 저희 그 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최근은 아니네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그 노인과 바다를 읽고 뭐 독후감을 써야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읽었던 노인과 바다를,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게 되는데 그걸 읽으면서 예전에는 참 그 소설이 좋은 작품이고 뭔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어떤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은 노인과 바다는 상당히 그 좀 제국주의적인 어떤 오만함, 강자의 어떤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이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내면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끔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노인과 바다가 과연 타자지향적인 자신의 어떤 욕망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와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한 그런 소설인가, 해밍웨이의 소설이 과연 그런 작품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해밍웨이의 작품이 좀 너무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전은 아니었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물론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원래 정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는 실망을 했다. 뭔가 자기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는, 자기보다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이나 사리사욕이나 이런 것들,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인류 보편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작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쳐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독자 중심의 글쓰기. 자, 마무리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뭘까요? 독자에게 재미나 지적인 만족감, 뭔가 가르침을, 그죠? 뭔가 책을 읽고 나면, 아우, 뭔가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 지적인 만족감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재밌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드는 그런 글쓰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독자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글쓰기. 이런 것들이 그것이 재미가 됐든 아니면 뭔가 깨달음이 됐든 감동이 됐든 아니면 어떤 가르침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미적 쾌감을 주는 것이었든 아무튼 독자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독자 중심의 그런 글쓰기가 아닌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는요. 시간 낭비를 시키면 안 되죠. 독자에게. 자, 여러분. 독자의 시간을 빼앗는 정말 그런 글을 수잔 손탁은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 쓰레기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책은요. 서점에 가보면은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개인 출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문학상을 탔다고 하는데 나와 있는 작품 중에도 보면은 정말 이게 왜 이런 문학상을 탔을까 뭐 싶은 그런 작품도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최소한 독자의 그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는 그런 글이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대학생들의 글쓰기를 보면요. 다 뻔해. 그래서 발표를 저는 잘 안 시키거든요. 나와서 발표시키면 다 뻔하니까 듣는 학생들이 고역이야.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글쓰기가 저는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독자를 무시하는,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독자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자에게 생산적인 그런 글을 쓰는 것,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글쓰기야말로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